안녕하세요. 저는 홀로 중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의 싱글맘입니다. 제 팔자가 기구하여 일찍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여태 혼자 아이를 키워왔네요. 처음에는 아들과 둘이 남겨져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만 한 심정이었는데 벌써 이렇게나 세월이 흘러 저희 아들도 그새 많이 자라주었네요. 하지만 그 세월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싶습니다. 한때는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들이 닥치는 건지 한스럽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제가 무사히 살아있는 걸 보면 그만큼 운도 따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20대 중반에 처음 만나 서로 한눈에 반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었던 건지 착한 성품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아이처럼 맑게 웃는 모습이 좋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이 처음부터 참 좋았었어요. 어쩌면 이런 게 운명이라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는 남편에게 점점 더 빠져들게 되었죠. 처녀 때만 하더라도 저는 여자 혼자 당당하게 살겠다며 결혼이나 사랑에 대한 큰 기대가 없었었는데 남편을 만나고부터는 무조건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조건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집안의 허락을 받아 결혼을 준비하려 했지만 저희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남편을 심하게 반대하셨기 때문이었죠. 사실 남편은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나오지 못했고 변변히 가진 것도 모아둔 것도 없이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돈 없고 부모 없는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야 자기 자식이 고생하는 꼴이 뻔히 보이니 당연히 반대하실만 하지만 그래도 저는 부모님이 제 뜻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득하고 애원해도 부모님은 남편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성희, 너 정말 왜 그러니? 부모가 반대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우리가 너 그런 놈한테 시집 보내려고 여태 힘들게 키웠는 줄 알아? 왜 뻔히 보이는 고생길을 네 발로 뛰어들어가려고 그래? 부모가 자식이 안 되길 바라겠니? 그놈이랑 결혼하면 네가 무슨 고생을 할지 보이는데 어떻게 허락을 해? 엄마, 진호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 진호씨랑 있으면 행복해. 진호씨 말고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가 없어. 아무튼 절대 안 되니까 결혼하려거든 앞으로 우리 볼 생각하지 마라. 부모님은 끝까지 완강하셨고 애원하는 제게 부모님과 남편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최후 통첩을 날리셨습니다. 워낙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속 한 번 썩이지 않았던 저였기에 부모님께서는 제가 마지못해 부모님 뜻을 따를 거라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결국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남편을 택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제발 결혼을 허락해달라 말씀드려봤지만 부모님은 그런 제게 큰 배신감을 느끼셨는지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며 저와 모든 연락을 끊고 의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내 축복받지 못하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런 상황이 벌어져 저도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저는 남편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남편을 반대하시는 이유가 남편이 고아이고 가난하기 때문이라면 저는 그 이유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죄 없는 남편을 선택했고 부모님께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럼에도 남편과 결혼한 저는 행복했어요.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제대로 된 혼수도 내 집도 없이 시작한 소박한 결혼이었지만 저는 그제서야 비로소 행복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저와 남편은 내일 낀 일을 걱정하면서도 둘이 있으면 배고파도 좋을 만큼 서로가 좋았습니다.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다는 말이 뭔지를 남편을 만나고서야 알았으니까요. 젊은 게 무기이니 돈이야 벌면 그만이고 내 집이 아니더라도 내 몸 누일 곳 한 평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모르고 선택한 일이 아니었고 결국 제가 좋아서 한 결혼이었기에 저희 부부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예쁜 가정을 꾸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가 좋은 덕분이었는지 결혼 2년 차에 일찍 아이를 가지며 더 큰 행복을 맛보게 되었죠. 남편을 만나고 그 사람의 아이를 가지게 된 저는 더없이 행복하고 설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를 닮은 아이까지 태어난다면 얼마나 더 행복해질지 가늠조차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 역시 저의 임신 소식에 누구보다 행복해했고 저희는 아이를 하루빨리 만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행복에는 늘 책임이 따르기에 그런 기대만큼이나 걱정도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더 좋은 환경과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저희는 부모로서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보다 더 부담을 느꼈던 건 남편이었을 겁니다. 저는 임신을 하고서 남편의 권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하던 일은 휴대폰 액세서리를 제작하는 제품 공장 일이었는데 일을 하다 보면 약품도 만지게 되고 야근이며 외근에 힘든 일이 많다 보니 남편이 늘 제 걱정이 많았었어요. 그래도 다른 일보다 돈벌이가 되니 마지못해 다니고 있었는데 임신을 한 이상 저도 저만 걱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위해서 힘든 일을 관두라며 스스로 외벌이를 자처했죠. 저는 가뜩이나 여유 없는 상황에 제가 일을 그만두면 형편이 어떻게 되려나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제 앞에서 남편은 자기만 믿으라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런 말에 책임이라도 지려는 듯 전보다 더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빠가 되었다는 책임감이 삶의 원동력이 되었는지 그즈음 남편은 잠잘 시간도 쪼개가며 열심히 일을 하곤 했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천하장사라도 되는 줄 아는 건지 힘든 공장 일을 하면서 야간에는 대리운전 아르바이트까지 다녔거든요. 가뜩이나 몸쓰는 일 하면서 힘들 사람이 잠도 못 자고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게 저는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렸지만 남편은 그런 제 잔소리를 피해가며 몰래 더 일을 하곤 했었어요. 여보, 그렇게 무리하다가 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좀 덜 먹고 덜 쓰면 되니까 제발 무리하지 마. 나 무리 안 해. 힘이 남아 돌아서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힘들면 내가 알아서 쉴게.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다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잃고 외롭게 자랐던 남편은 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더없이 기뻐했었죠. 그런 남편은 누구보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했고 저도 남편의 마음을 모르지 않기에 남편을 마냥 말릴 수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더라면 저는 남편을 끝까지 말렸어야 했어요. 제가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며 한창 출산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임신 영향 때문에 대리운전을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잠들었던 저는 늦은 새벽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벨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났더니 어느새 새벽 3시가 다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남편이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그 전화가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닐 것이라는 걸 미리 눈치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전화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대리운전을 나갔던 남편이 새벽길에 뺑소니를 당해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연락이었죠.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너무 놀라서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곧바로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수술실로 들어간 남편을 걱정하며 하염없이 남편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10시간이 넘는 큰 수술에 저는 남편이 얼마나 다쳤을지 차마 가늠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누군가에게 남편을 살려달라 빌고 또 비는 일밖에 없었어요. 큰 수술이 끝나고 다행히 남편의 목숨은 겨우 붙어 있었지만 머리를 크게 다친 남편은 그 후로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의식 없이 호흡기에 의지해 있었고 병원에서는 앞으로는 기적을 바라고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뿐이었어요. 기적이라는 말이 참 허무하게 들렸지만 저는 그 말에 조금의 희망을 걸고 몇 날 며칠 동안 남편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며칠 동안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말이죠. 아이 생각을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때는 남편 말고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었어요. 오죽하면 주변의 다른 보호자들이 저를 챙겨주실 정도였죠. 하지만 그때 저는 아이는 뒷전에 오로지 남편이 깨어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친정 부모님과 의절까지 한 주제에 저는 남편이 없으면 고아나 다름없는 신세였어요. 앞으로는 내 인생 남편에게 걸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생각은 차마 할 수조차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갖은 노력과 바람에도 남편은 사고를 당하고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이제 곧 태어날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말이죠. 제 남편에게 사망 선고를 하고 호흡기를 떼는 의료진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겠지만 그 와중에 아이가 무사했던 게 정말 천만다행일 지경이었죠. 이제 남편은 죽고 없고 그 와중에 제가 쓰러지기까지 했으니 당시 저는 남편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불쌍한 우리 남편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지켜주려면 제가 정신을 차렸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때 제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였습니다. 다름 아닌 남편의 친구 태성 씨였죠. 태성 씨는 남편과 함께 고아원에서 자랐던 남편의 하나뿐인 중마고우였습니다. 동갑의 고아원 동기였던 두 사람은 피를 섞은 형제보다도 끈끈한 사이였어요. 남편이 저를 만나면서는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그 전까지는 서로 매일 붙어 다닐 정도로 아주 절친한 사이였죠. 그러다 저희가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생기면서는 서로 먹고 살기 바빠 자주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두 사람의 사이는 멀어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의 형제 같은 친구였기에 저도 태성 씨를 가깝게 생각하고 있었죠. 태성 씨는 남편에게 가족이나 다름없었지만 사고 당시에는 저도 미처 겨를이 없어서 태성 씨에게 바로 연락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떠나고서야 태성 씨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네요. 저도 남편이 그렇게 허망하게 떠날 줄은 몰랐기에 무슨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태성 씨도 갑작스러운 친구의 사망 소식에 많이 놀랐을 겁니다. 게다가 그 즈음에는 남편이 저와 아이에게 신경을 쏟느라 외출 한번 하지도 못하고 둘 사이에 연락도 드물었기에 그런 일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태성 씨는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놀라며 한달음에 달려와 주었습니다. 성희 씨,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진호가 죽었다고요? 뺑소니였대요. 큰 수술을 하고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주일 못 버티고 그만. 세상에, 어떻게 그 착한 진호가... 그날 저희 두 사람은 남편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태성 씨는 힘들어하는 저를 대신해서 장례 절차를 밟고 상주 노릇을 하며 저를 도와주었어요. 그런 태성 씨가 얼마나 고맙던지 태성 씨 덕에 남편의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례 기간 내내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미처 영정사진으로 쓸 사진도 없어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영정을 보고 있으니 내 남편이 나와 뱃속의 아이를 두고 죽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이 대리운전을 가다가 뺑소니를 당했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제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고생할 동안 잠이나 자고 있던 제 스스로가 혐오스러워서 죽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죄스러운 마음에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든 뺑소니범을 꼭 잡고 싶었어요. 범인이라도 잡아야 남편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만삭의 임산부였던 제가 이를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태성 씨가 저를 도와주었어요. 성희 씨, 그놈은 제가 잡을 테니까 성희 씨는 우선 몸조리부터 좀 하세요. 이제 곧 출산 예정인데 이 몸으로 다니는 건 무리예요. 가뜩이나 진호 보내면서 몸도 많이 허약해졌는데 이러다가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집에만 있어요. 저 그놈 정말 잡아야 해요. 잡아서 벌을 주던 요절을 내던 어떻게든 죗값을 치르게 해야죠. 그건 제가 할게요. 그러다가 성희 씨나 아이가 잘못되면 저 정말 진호 볼 면목 없습니다. 진호가 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호 생각해서라도 저한테 맡기세요. 이미 병원비에 장례까지 도움받은 게 너무 많은 상황이라 태성 씨에게 그런 부탁까지 해야 하는 게 정말 염치 없었지만 태성 씨는 남편을 위해 나서겠다며 누구보다 열심히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경찰들이 미처 알아내지 못한 주변 CCTV까지 찾아내어 결국 그 뺑소니범의 덜미를 잡아내었죠. 하지만 끝내 범인을 잡을 수는 없었고 그 사이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만 하고 나면 내 손으로 범인을 잡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아이를 낳은 저는 아빠 없이 태어난 아이 걱정에 뺑소니범을 잡는 일은 결국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걱정했던 것과 달리 아들은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나 주었습니다. 엄마인 주제에 슬픔에 빠져서 뱃속의 아이를 제대로 살피지도 못했는데 건강하게 태어나준 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사실 당시 제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제왕절개까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임신 막달이 되어 유산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에 걱정이었는데 별일 없이 아이를 제때 낳은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저희 남편이 마지막 순간에 저희 아이를 지켜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갑작스럽게 떠나면서 저는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어요. 삶의 의욕도 아이를 지킬 자신도 없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남편이 아이를 구해준 거라면 저는 남편을 위해서라도 아이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보기 전까지는 남편 잃은 슬픔에 잠겨있던 저도 그때부터는 이를 악물고 버틸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생각에 저는 결국 친정 부모님께 다시 연락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반대하는 결혼을 하겠다며 연락 끊었던 제가 이제 와서 그런 염치가 없었지만 그때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염치고 뭐고 다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남편이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외손자가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소식에 저희 부모님께서 한달음에 달려와 주셨고 그렇게 저는 그 후 친정부모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은 속상해하시면서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특히나 외손자를 예뻐하셨어요. 덕분에 저도 무사히 몸조리를 하고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는 못 살겠다 싶어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아직 기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제 곁에는
저를 도와주는 태성 씨도 있었네요. 그 후로도 태성 씨는 저희 모자를 모른 채 하지 못하고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남편도 죽은 마당에 남편 친구에게 도움을 받는 게 미안하고 부담스러웠지만 그때는 저도 도움을 거절할 만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혼자 아이 키우며 살아가려면 어떻게든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데 재주도 없는 제가 혼자 아이 키우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참 막막했으니까요. 그때 당시 인터넷에서 판매 사업을 하던 태성 씨가 제게 사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직접 인터넷 쇼핑몰을 만드는 방법부터 고객 응대며 제품 구상까지 저는 태성 씨 도움을 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태성 씨가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기는 했지만 물건을 고르고 파는 일은 결국 제 몫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팔 수 있을 만한 물건들을 고르며 고심 끝에 유아 물품 관련된 제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이다 보니 분명 통하는 게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물론 사업이라고 말하기는 민망할 정도의 구멍가게였지만 그래도 그때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더없이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집을 비울 수 없었기에 쇼핑몰 일은 제게 큰 희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떻게든 버텨보려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하나도 팔지 못하는 날들이 허다할 정도로 처참한 수준이었지만 언젠가부터 조금씩 입소문이 나며 점점 벌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 아이에게 쓰는 물건을 고르듯 하나하나 직접 사용해보고 후기를 남겼더니 다른 엄마들의 공감을 사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진심은 통하는 법인지 저는 조금씩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죠. 덕분인지 몇 년 만에 사무실을 내고 직원까지 돌 수 있었고 제 형편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었어요. 그동안 홀로 아이 키우며 아등바등 살던 저도 그제서야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 해줄 수 있고 친정 부모님 도움으로 지내던 전셋집을 떠나 제 명의로 된 아파트도 얻을 수 있었죠. 몇 년 사이 제 형편이 그렇게 된 것은 전부 태성씨 덕분이었어요. 정말 태성씨가 아니었다면 제가 혼자 뭘 할 수 있었을지 남편 대신 저의 모자를 챙겨주고 마음 써준 태성씨에게 저는 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늘 그 빚을 갚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언젠가부터 저는 태성씨의 도움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태성씨가 워낙 좋은 사람이라 형제 같은 친구의 처자식을 챙긴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태성씨가 저를 친구의 아내가 아닌 여자로 바라보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자꾸 제게 개인적인 일을 묻고 걱정을 하고 제 생일이나 선물을 챙기는 것에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그걸 느끼게 된 건 사실 조금 더 이전이었지만 그때까지 저는 그런 태성씨의 마음을 애써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태성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제가 남편의 가장 절친한 친구와 그런 식으로 가까워지기에는 제가 남편을 볼 면목이 없었으니까요. 사실 그동안 태성씨는 쭉 미혼이었어요. 왜 결혼을 안 하느냐며 제가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여러 번 물어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태성씨는 별 생각이 없다며 혼자가 좋다고만 하더라고요. 워낙 사업하느라 바쁜 사람이기에 그러려니 했지만 그러면서도 제 일에는 늘 발벗고 나서주는 태성씨가 언젠가부터 제게는 다른 부담으로 느껴졌어요. 전에야 저도 어디 도움 구할 곳도 없고 남편이 막 죽고 나서는 태성씨나 저나 둘 다 남편을 그리워했기에 서로 위로를 하고 도우며 살았지만 벌써 남편 죽은 지도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남편 핑계를 대기에도 이상할 일이었어요. 저희 부모님 역시 저희 아이에게 아빠 노릇을 대신 해주던 태성씨의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자꾸만 저를 태성씨와 엮어주려 하시더라고요.
너 정말 재혼 안 할 거니? 성진이도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네가 언제까지 이러고 혼자 있을 거야? 성진이 아빠 죽고 바로 재혼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듣더니 너 정말로 혼자 늙어 죽을 생각이야? 내가 왜 혼자야? 우리 성진이도 있고 엄마 아빠도 있는데 그거면 됐지. 애가 답답한 소리 하네. 우리야 늙으면 떠날 사람들이고 성진이도 나이 차면 자기 가정 꾸려나갈 텐데 너 그때도 속편하게 그런 소리 할래? 남편이 죽고 홀로 아이를 낳았던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부모님은 그때도 제가 아이를 두고 재혼하기를 바라셨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평생 재혼 생각이 없다고 했었는데 부모님은 몇 년이 지난 아직도 기대를 버리지 못하시는지 자꾸만 제게 재혼을 권하시고 계셨어요. 너 그 태성이라는 사람이랑 정말 아무 사이 아닌 거 맞아? 그 사람 하는 걸 보면 너를 그냥 친구 아내로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던데. 좋은 사람 같던데 잘해볼 생각 없니? 성진이도 그 사람을 많이 따르는데 성진이도 아빠가 있으면 더 좋잖아.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던 저도 외롭긴 했던 건지 제게 잘해주는 태성 씨에게 조금씩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아들에게 잘해주는 모습에 늘 마음이 심숭생숭했어요. 나야 어차피 다 포기했던 인생에 혼자 외롭게 늙어 죽더라도 아쉬울 건 없지만 한창 아버지가 필요할 우리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태성 씨가 아이에게 아빠 대신 다정하게 굴어주고 아들 역시 태성 씨를 잘 따르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저희 세 사람의 모습을 그리곤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갈팡질팡하며 애써 제 마음을 숨기던 제 마음을 눈치챈 태성 씨는 제게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성희 씨, 이미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 사실 성희 씨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라고 정확히 말할 순 없지만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저도 진호 생각해서 마음 접어보려고 했었지만 사람 마음 가는 게 뭐 잘해도 딱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진호라면 어땠을까 생각해봤는데 아마 진호라면 저희 사이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저희가 이어지는 걸 바랄지도 몰라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제가 진호 씨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잘 알잖아요. 저 정말 남편 많이 사랑했어요. 누가 성희 씨 마음이 가짜랍니까? 하지만 평생 사랑이 한 번만 찾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죽은 사람만 마음에 품고 살 거예요. 앞으로 살 날이 한참 많은데 그 세월 동안 혼자 외롭게 지내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진호라면 분명 성희 씨가 행복해지는 걸 바랄 거예요. 자기 욕심 버리고서라도 그럴 사람이라는 거 성희 씨도 잘 알잖아요. 저 성진이한테도 좋은 아빠 되어줄 수 있어요. 성희 씨한테도 정말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애원하듯 전하는 태성 씨의 진심에 저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남편 잃은 뒤에는 늘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 살았던 저였기에 오랜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다정함은 어느 때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저는 태성 씨의 진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며 조심스럽게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욕심에 제 외로움에 만남을 시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지만 태성 씨 말대로 제 남편도 제가 행복해지기를 바랄 거라 생각하며 저는 또다시 새로운 행복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교제를 시작한 지 반년 만에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하루빨리 안정을 찾기 바라는 부모님의 성화 때문이었죠. 상황이 상황인지라 결혼식을 올릴 수는 없었지만 제가 웨딩드레스 한번 입어보지 못한 걸 안타깝게 생각하던 태성씨 때문에
웨딩 촬영은 하기로 했습니다. 난생 처음 입어보는 드레스에 순간 저도 모르게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요. 태성 씨에게 마음을 열면서 남편에 대한 생각을 애써 잊으려 했는데 그때만큼은 오랜만에 남편이 떠올랐어요. 우리도 그 시절 이런 추억을 남겨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미처 이루지 못한 남편과의 행복에 대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마음을 애써 숨기고 태성 씨와 무사히 웨딩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결혼식이 따로 없었으니 혼인신고를 한 그날이 우리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저희가 함께 살 태성 씨의 집으로 가게 되었죠. 재혼을 결정하면서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친정엄마가 한동안은 신혼 분위기도 내고 적응을 해보라며 아들을 대신 돌봐주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와 태성 씨만 지내게 되었네요. 이제 와서 신혼이라고 하기에는 남사스럽지만 그래도 그날은 저희가 처음으로 함께하는 신혼 첫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웨딩 촬영에 혼인신고까지 하느라 늦은 저녁을 먹고 다 늦은 시간에 집으로 들어간 저희는 첫날 밤 분위기를 잡기 위해 와인을 한잔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곁들일 음식이라도 준비하려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남자 혼자 살던 집이라 주방에 뭐가 있을까 싶었지만 앞으로 제가 써야 할 주방을 살펴보기라도 할 겸 태성 씨가 씻는 동안 저는 주방을 구석구석 뒤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늘 밖에서 해결하고 집안 살림이라고는 모르던 태성 씨였기에 주방에는 정말 별것 없이 초라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천장을 열어보니 얼마 안 되는 살림살이 사이에 웬 봉투 하나가 놓여있더라고요. 주방에 웬 편지 봉투가 있을까 싶어서 봉투를 꺼내본 저는 그 봉투를 보고 놀랐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다름 아닌 제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순간 저는 그게 태성 씨가 저를 위해 숨겨놓은 러브레터라 생각했어요. 제가 집에 들어오는 첫날을 기념하려고 태성 씨가 나한테 편지를 썼구나 생각했죠.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펼쳐보게 된 저는 편지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게 편지를 적은 사람은 태성 씨가 아니라 그동안 제가 미처 존재조차 몰랐던 태성 씨의 애인이었습니다. 조성희 씨 보세요. 성희 씨는 제 존재를 모르겠지만 저는 성희 씨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박태성이 성희 씨 얘기를 자주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박태성이 저를 버리고 성희 씨에게 간다는 걸 알고 이렇게 편지를 남기게 되었어요. 성희 씨는 박태성이 사람 좋고 순진한 남자인 줄 알겠지만 사실 그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밖에서는 천사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약재 앞에서는 험악하게 돌변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저한테도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굴더니 언젠가부터 저를 가스라이팅하고 제게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집착은 폭력으로까지 이어졌었죠. 제가 바람을 핀다느니 자기를 속였다느니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면서 제게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손찌검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차마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이 계속되다 보니 그게 사랑이 아닌 집착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본인밖에 없어요. 좋은 친구인 척, 좋은 남자인 척해도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성희 씨에게도 분명 그럴 겁니다. 이미 제가 들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 성희 씨 사망보험을 노리고 있어요. 부디 조심하세요.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제게 남겨둔 편지를 보고 저는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방으로는 일절 드나들지 않는 태성씨 몰래 내가 발견하기를 바라고
주방에 편지를 숨겨놓았다던 그녀는 제가 몰랐던 태성 씨의 실체에 대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의처증에 폭력성에 그런 이야기들은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태성 씨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그 말들을 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사망보험금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저는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재혼을 결정하고 혼인신고를 하기 전부터 태성 씨가 제 보험에 대해 얘기를 했던 게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고 나서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이제 아들에게는 나밖에 없는데 나도 갑자기 잘못되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될까 싶은 걱정에 저는 여력이 될 때마다 조금씩 보험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당장 먹고 살기도 급급해서 실비보험 하나 없던 제가 말이죠. 그렇게 보험을 하나씩 들다 보니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사망보험금도 몇 개 가입을 해두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제 아들을 두고 죽을 생각을 하고 있던 건 아니었지만 혹시나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리 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말이죠. 그리고 그걸 알고 있던 태성 씨가 결혼 전에 제게 보험 수혜자를 자신으로 해두자고 말을 했었습니다. 자기 보험의 수혜자도 저로 해두고 서로 지정을 해두면 서로 정말 부부가 된 것처럼 끈끈한 사이가 되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때는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서도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 싶어서 나중에 차차 생각해보자며 대충 넘어갔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몇 번 수혜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는 했었죠. 이상하다 싶긴 했었지만 그거야 앞으로 부부들 사이에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즈음 제가 큰일을 하나 겪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평소 견과류 알러지가 심한 편인데 그걸 태성씨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태성씨가 착각을 했는지 견과류가 소량 들어간 음료수를 저에게 권했습니다. 그냥 두유인 줄만 알고 있었던 저는 그걸 받아 마셨고 다행히 제가 늘 응급약을 들고 다니기에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태성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착각을 했다며 제게 미안해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착각을 했던 게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였죠. 혹시 태성씨가 제 목숨을 노리고 시험을 해봤던 게 아닌가 말이에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저는 갑자기 모든 것이 무서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태성씨는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사업 규모를 줄이고 대출까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한테 자세히 말을 해주진 않았지만 가끔씩 카드 연체 문자가 날라오는 걸 저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괜히 자존심을 건드릴까봐 혹시 사업에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고 돌려서 말을 해봤지만 그때마다 태성씨는 자기 사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제 도움을 받을 일도 없다며 거절을 했어요. 하지만 태성씨의 자금 사정이 전과 다르다는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편지를 읽고 나니 그런 정황들이 모두 예산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낌새를 차린 제가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던 그때 태성씨가 주방으로 다가왔고 제 손에 편지가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편지를 숨기려 했지만 태성씨가 한 발 빠르게 제 손에 있던 편지를 낚아채 갔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뭔지 대충 파악한 태성씨는 순식간에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화 한 번 낼 줄 모른다 생각했던 사람이 제가 처음 보는 무시무시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성희씨, 이거 뭐예요? 이거 다 읽었어? 설마 이런 헛소리를 믿는 건 아니죠? 그런 거라면 나 좀 화가 날 것 같은데. 이거 웬 미친년이 헛소리 하는 거야? 신경 쓸 필요 없어. 저도 평소라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믿기보다는 오래 알고 지낸 태성씨를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게 그런 여자의 존재조차 숨기고 있던 태성씨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태성씨의 날선 반응에 그런 저의 의심은
더욱 확신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본능이 그 자리를 도망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 않는 몸을 겨우 진정시키며 저는 조금씩 태성 씨와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제게 다가오려는 그 사람을 힘껏 밀치고 미처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맨발로 정신없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리서 나를 쫓아오는 태성 씨의 소리에 저는 더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도움을 구할 정신도 없었어요.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내달리는 일뿐이었죠. 다행히 제가 조금 더 빨랐던지 한참 뛰는 동안 저는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사람들이 있는 큰 길로 도망쳐 나와서야 주변 경찰서를 찾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야밤중에 맨발로 뛰어 피를 철철 흘리는 저를 본 경찰관들이 놀라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진정해서야 겨우 제게 있었던 일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 편지며 제가 겪었던 일까지 전부 말이죠. 혹시나 너무 황당하여 믿어주지 않으면 어쩌나 했지만 다행히 경찰들은 제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성씨에 대한 신원조회를 한 경찰들은 태성씨가 이미 사기와 폭행으로 수배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박태성 이 사람 전과도 하나 있네요. 몇 년 전에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스토킹과 폭행 전적이 있었어요.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벌였으니 이번에는 아마 실형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잘하면 살인미수까지도 수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인가요? 그럼 그 사람 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저희가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 말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오래전 남편의 사고를 겪었던 저는 그날 후로 경찰에 대해 상당히 불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 경찰들은 저희 남편의 사고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뺑소니는 못 잡는 게 구할이라며 제대로 수사해볼 생각도 없어 보였거든요. 저희가 어떻게든 구한 CCTV 증거를 두고도 범인을 잡지 못했었던 경찰을 보며 저는 그 후로 경찰들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고 경찰들을 절대 믿지 않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경찰들의 도움을 받게 된 것이 참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경찰들을 만난 덕분에 저는 박태성을 살인미수와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었어요. 아쉽게도 제가 아직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 없기에 사기죄는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인미수 혐의는 일부 인정이 되어 폭행으로 집행유예 중이었던 그 사람은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몇 년은 되지 않지만 그냥 풀려나는 일이 허다한 마당에 그래도 그게 어딘가 싶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었고 그 후로 저는 박태성과 혼인무효 소송에 승소하며 그 사람이 저를 다시는 찾지 못하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하루 멀다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 세상에 제가 그런 놈을 옆에 두고도 큰 피해를 당하지 않은 건 정말 천운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 일도 저희 남편이 도와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두고 제가 새 출발을 할 생각을 했다는 게 이제 와서는 정말 후회스럽네요. 그런 남편을 생각하면 저는 남편 같은 사람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는 재혼 같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으며 오로지 아들만 보고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럼 앞으로도 아들을 잘 키우며 꿋꿋이 살아가려 노력할 테니 여러분도 저를 응원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